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 도심 인도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5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 아파트 옆 인도에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의 인적은 드물었지만 이 일대는 광주 신흥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로 아파트, 학교,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인도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락 직전까지 강원 소방 헬기 조종사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54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조종사가 참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정기를 놓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세월호 수색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 소방 1항공대 소속 AS350M3 기종으로 2001년 유로콥터에서 생산돼 국내 도입됐습니다. 소방 헬기로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로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수색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도시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5명 전원은 숨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7일 오전 10시 53분쯤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헬기가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호 사고 수색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다 생긴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상공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헬기가 떨어졌으며 폭발하듯 부서지면서 파편이 주변 상가 등으로 튀어 건물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공 비행을 하면서 기체가 빙글빙글 돌았고 폭발로 100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파편이 튀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사고 현장의 인적은 드물었지만 이 일대는 광주 신흥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로 아파트, 학교,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인도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 소방이,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롱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 소방사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한 명도 파편을 맞아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 추락 직전까지 소방 헬기 조종사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탈출하지 않고 조정기를 놓지 않은 것으로 목격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조종사가 참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기를 놓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사는 김모 씨는 헬기가 추락한 곳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학교와 고층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점차 굉음으로 변해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 밖으로 나가봤더니 4, 5초 사이에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헬기가 추락 직전까지 낮게 비행하다 사람이 없는 큰 도로변 옆으로 떨어졌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종사가 탈출보다는 안전한 추락 장소를 찾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도 추락할 때 헬기가 낮은 비행을 하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빙글빙글 돌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이 사고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헬기 추락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아직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17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강원도 소방본부 제1항공대 소속으로 지난 2001년 국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4일부터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강원도로 복귀하던 길이었는데요. 복귀 도중 광주 비행장에서 주유한 뒤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이륙했다가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10시 5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추락해 정모 기장 등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 박모 양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시간당 3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초속 1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점으로 빌어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풍이나 천둥, 번개가 관측되지 않은 등 사고가 날 만큼 기상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헬기가 광주 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저공 비행 과정에서 장애물에 걸렸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체 이상 등 다른 원인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추락 사고는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치고 본부로 복귀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소속된 강원도 소방본부는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갓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소방본부 구조용 헬기인 AS365N3 기종이며 지난 14일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기상 악화로 이날 강릉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7일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인명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전 광주 헬기 추락 사고 소식을 인지한 후 중앙긴급 구조통제단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강수철 소방관의 연결식에 참석하러 제주도로 내려가 있던 남상호 방재청장도 광주 헬기 추락 사고를 보고받은 뒤 사고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광주 헬기 추락 사고 수습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취임식 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있던 중 광주 헬기 추락 사고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곧바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헬기 추락 사고 수습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광주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정 장관은 별다른 의전 없이 수행비서만 대동한 채 17일 오후 일반 항공편으로 광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5명이 전원 사망한 가운데 생전에 이들의 투철했던 직업의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은교 소방사가 한 매체에 남긴 기고글이 뒤늦게 화제가 돼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광주 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5명이 전원 사망한 가운데 생전에 이들이 투철했던 직업의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 조종사 박인동 소방이, 안병국 소방장, 신영롱 소방교, 이은교 소방사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숨진 이은교 소방사의 SNS에는 소방대원과 평소 행품과 관련된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는데요. 특히 이 중 이은교 소방사가 한 매체에 남긴 기고글이 뒤늦게 화제가 돼 보는 이들이 가슴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해당 글은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 4만여 명 가운데 260여 명을 제외한 다수가 지방직이어서 신분상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방사는 기고문을 통해 소방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 증원과 재난구조 장비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16일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 소위 친박과 비박은 없다며 개파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그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수 확보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소명이라며 730 재보선 때까지는 모든 결정을 미루고 오직 그 일에 매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밀려 차순위로 밀려난 서청원 최고위원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고중진 연석회의 등 당무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쌓인 피로 때문에 휴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었죠. 김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새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또 4명의 최고위원회는 7선의 서청원, 재선인 김태호, 6선인 이인재 의원이 득표 순으로 선출됐고 재선인 김을동 의원은 여성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2,702표를 획득, 38,293표에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크게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면서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730 재보선을 앞두고 김포 방문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 반칙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김포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판장을 찾았을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많은 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가 열렸지만 서 최고위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1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둘째 날 일정에도 불참한 것인데요.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이 친박계 좌장격이라는 점에서 향후 벌어질 개파 갈등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 최고위원 측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 최고위원 측은 2, 3일 정도 쉴 생각으로 입원해 있다며 당무도 좋지만 몸이 제 컨디션을 찾아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다음 주부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 최고위원의 결근이 정치적 시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서 최고위원이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직접 서 최고위원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화합을 기치로 내건 김무성 대표. 해묵은 개파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적 결합을 이뤄낼지 리더십의 첫 번째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앞으로 2년 동안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들이 선출됐습니다. 경선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안 기자, 알려주시죠. 막판까지 당대표 자리를 놓고 친박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까지 갔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인 김무성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유력 주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와 대야 관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기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 투표와 이틀 동안 실시된 책임 당원과 일방 당원, 비당원 청년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30% 합산해 1위 득표자가 새로운 당대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9명이 도전했었죠. 네, 서청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인재, 홍문종, 김을동,
김영우, 김태호,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6선의 이인재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내고 차세대론을 강조하는 김태호 의원이 중간그룹을 형성해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역할론을 내세운 김영우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이 뒤를 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할당제로 지도부에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도 전당대회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특히 2강으로 꼽혔던 서청원, 김무성 의원 측이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초반 두 후보가 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거론하며 시작된 싸움이 의원들 줄 세우기와 박심 논란 등으로 전선이 확산되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급기야 지난 11일 합동연설회에서 서 의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김무성 당대표는 맡겠다고 선전포고하자 김 의원이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정치 적폐라고 대응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최근 김무성 의원이 어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친박, 비박 구분 없는 계파 통합 행보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김 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친박, 비박 없는 계파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언론에 대해서도 이제 제발 기사에 친박, 비박 용어를 안 써주길 바란다며 언론에서도 그동안 너무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아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일이 많았다며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은 좀 삼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그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수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730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고 오직 그 일에 매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데 모두 5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3.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동작을과 경기도 수원 3곳, 평택을, 김포까지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과 영남 2곳, 호남 4곳 등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는 지역도 골고루 퍼져 있어 세월호 참사와 이딴 총리 후보자 낙마 등의 인사파동 이후 민심을 읽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730 재보선 전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냉정하게 보면 전체 15석 가운데 기존에 갖고 있던 5곳에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재보선은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 5곳을 지키는 것도 벅차다며 한 석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공천 논란 등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역대 재보선에 비해 이번 선거는 오히려 전략공천보다 경선을 제일 많이 한 공천이었다며 신진에게 기회를 주고 중진은 선당 후사하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반박했습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이른바 중립지대 9곳 가운데 7곳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정치연합이 우세를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 경기 수원병과 정장선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평택을은 여야 후보 간 접전이 팽팽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규모의 730 재보궐선거는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29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직접 출마하는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태세입니다. 김무성 호가 닻을 올린 현재 147석의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사수해 잇따른 인사참사로 지지율 추락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730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출마할 후보들에 대해 안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정의당은 노희찬 전 의원이 출마합니다. 광주 광산을에선 새누리당은 송환기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정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새누리당은 자수성가형 기업인 홍철호 후보가, 새정치연합은 이장에서 출발해 장관까지 오른 김두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원 팔달은 여당 후보인 정치 신인인 김용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야당 내 대선 주자급인 손학규 상임 고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수원 영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과 MBC 앵커 출신 새정치연합 박광원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수원 권선은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혜련 변호사, 검사 출신 여성 법조인들이 맞붙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정치연합은 친 노무현 대통령 인사인 서가번 전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야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충주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전직 충주시장들이 맞붙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동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까지 민선 5기 충주시장을 지낸 이종배 후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선 4기 충주시장 출신인 한창희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종배 후보는 충주 지역구 의원이었던 윤진식 전 의원이 6.4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하자 충주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보궐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한창희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43%를 득표했지만 51.8% 표를 얻은 조길영 시장이 낙선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충주 출생이기 때문에 인지도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윤진식 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 공천 후보인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다른 야권 후보들에 비해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동작을은 나경원, 기동민, 노회찬 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경원 후보가 51.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나 후보는 50대 이상의 노년층과 장년층 사이에서는 물론 비교적 야당의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서도 지지층을 두루 확보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이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서울 중구에서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전에도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 전 의원을 수원 카드로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수원 출마는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경기 지역에 출마하는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중구의 당원들과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밝힌 나경원 후보는 결국 당에서 필요하다면 당을 위하는 입장에서 양보하자는 말이 나왔다며 중구민들에게 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 후보의 출마를 위해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 전 의원을 찾아가 동작을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산 태안 재보선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라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 반대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어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산, 태안 지역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역 재선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후보가 연루된 비리는 국세청 차장이었던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를 부탁하며 자신의 부인을 통해 그림을 상납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부터 비상에 걸렸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가지고 있던 5석만 이겨도 현상 유지라는 발언 탓인데요. 이는 예견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히면서 당내 개파를 막론하고 강한 반발이 새어나왔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안 대표의 발언에 발을 맞췄는데요. 김 대표는 730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15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 9곳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곳이라며 우리 당이 이겼던 곳은 5곳밖에 없어 이번 선거는 한여름 휴가철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는 당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지나친 엄살은 일선의 사기 문제, 전투 중 장수는 말을 달리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진 의원도 당대표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라며 우리가 갖고 있던 5석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투를 지휘하면 나머지 장수는 어찌하느냐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당 밖에서도 안 대표의 발언에 회의적인데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엄살인가 아니면 선거 후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인가 라며 투명하고 소통이 보장되는 공천과 야권연대를 결합하면 최대 10석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호남만 해도 4석인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겐 빨간불 상태입니다. 지난 8에서 10일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41%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53%로 전주에 비해 10%포인트나 급락했고 전략공천 등 공천 파동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대전, 충청에서도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고 서울은 30%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인천, 경기 지역은 23%로 전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일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일 납치 재조사 합의 관련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납치 재조사를 위한 북일 협상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국제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황준국 외무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6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이하라 주니치 일본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하라 국장과 북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새벽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개성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새벽 1시 20분과 1시 30분쯤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해안이 아닌 내륙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과 9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커드-C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D 또는 스커드-ER로 추정 중입니다.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기습발사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위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대남 공격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점검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최근 농사에 동원된 북한군의 숫자가 대거 줄었고 주로 새벽 시간대에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달에만 6차례 휴전선을 넘는 전방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 최근 서해와 동해에서 대규모 화력과 상륙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를 계기로 유실된 북한의 목환 지뢰가 전방 일부 지역 하천과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군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목환 지뢰가 하천 일대와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방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함 지뢰는 나무 상자 안에 약 200g의 폭약과 기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살상 반경은 2m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도 있는데요. 올해 들어 발견된 것은 아직 없지만 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탐색과 수거된 북한군 목함 지뢰는 총 258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북한 수계 하천 지역과 강화도 등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뢰 탐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군 열병식에서 TEL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사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은 지난 9일 새벽 황해도 평산군 일대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 한일 북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나 북일 납치 제조사 합의 관련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한일 북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일 납치 제조사 합의와 관련해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납치 제조사를 위한 북일 협상이 북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국제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황준국 외무부 한반도 평화교섭부장은 이하라 국장과 북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환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같이 했다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이날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에도 협의했는데요. 한국은 이날 인도적 차원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뒤 한미일 공조 등 국제 공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황 본부장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황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북 문제나 한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에 관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9일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안민정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동식 발사대를 자주 이용하고 있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하게 되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가령 스커드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레이더 가동과 무선 통신이 빈번해지는 등 미사일 부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군은 위성과 레이더 등 감시 장비로 이를 파악해 미사일 임박 징후를 감지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쏜 발사체는 14차례에 걸친 97발로 이미 지난해의 서너 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탓에 우리 군이 사전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나 300mm 대구경 발사포 모두 이런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해 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약 200여 대로 추정됩니다. 이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한미 정찰기와 군사위성 감시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전 무선 통신을 멈추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의 은닉성과 기동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들의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새벽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황해도 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기습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2발의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높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의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전략대화 등 최근의 주요 외교 행사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 미중 동시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중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빈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의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구두 성명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한중 정상이 만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지 6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변국 대응 능력 등 세밀히 계산하면서 미사일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전액 2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10명 중 9명이 전액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상반되는 분석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16일 시민단체인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 명 중 43.4%인 194만 명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92.6%인 378만 명이 전액을 받을 것이란 발표와 상반된 주장입니다. 기초연금 첫 지급일은 오는 25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자치구들은 아직 지급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자치구들은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예산 담당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정부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달 25일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내용에서 출발했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전 기준액 이하 분들에게 드립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혜택이 많지만 일정액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추산 자료에 감액된 경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간주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기존에 받아왔던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액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부부가 동시 수령할 경우 20%가 감액되는데 이 역시 전액 수급으로 계산됐다는 분석입니다. 2012년 기초 노령연금 기준으로 부부 수령자는 173만 명에 달합니다. 또 신규 수급 예상자는 37만 명으로 복지부의 발표 자료에서 제외됐는데요. 기초연금연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하위 소득 집단에 포함돼 2만에서 18만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에 따라 3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1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10만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되었지만 3만 명은 탈락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가 넘는 승용차를 소유했거나 14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사는 경우 고급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된 410만 명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최대 지급액인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가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38만 명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까지 더해줄 경우 바로 위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고려의 국보급 유물, 나전칠기 경험이 8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교토의 고미술상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민간단체가 어렵게 사들여 국가에 기증한 것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고려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나전 경함은 모두 8점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려 나전 경함은 일본에서도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고려 나전 칠기는 당시 외국 왕실에 보내는 호화 선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미 11세기에 고려 조정이 외국 왕실에 보내는 선물 품목에 나전 칠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고려사에 전합니다. 우리 유물이 일본에 있는 것을 보고 한 민간단체가 어렵게 사들여 나라에 기증한 나전 경함, 안민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유물 고려 나전 경함을 기증받아 지난 15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박물관 후원단체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전 세계에 9점밖에 없는 진귀한 유물을 일본에서 구입해 지난 5월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김영나 박물관장은 나전 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꼽히지만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남아있는 유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 10여 점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현존하는 나전 경함은 모두 9점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뿐 국내에는 한 점도 없었지만 박물관회의 기증으로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는 2010년 11월 일본의 한 신문이 보도한 세계 9번째 고려나전 경함 발견 기사를 보고 환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물관의 컬렉션 위원장인 신성수 씨는 일본인 소장자의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저명한 수장가이자 은퇴한 고 미술상이라며 매매할 생각이 없다는 소장자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 한국에 꼭 필요하다는 설득을 해 구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액수를 밝히긴 곤란하다면서도 고려 불화 한점 가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전 경함이 국내로 돌아온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나전 경함에 대해 알려주시죠. 경함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함으로 1231년 몽고의 침략으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함이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려 원종 13년에 경함 제작을 담당하는 관청인 전함 조성도감이 설치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이 시기 나전 경함의 대량 제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려 나전 경함은 높이 22.6cm, 폭 41.9cm의 크기로 무게는 2.53kg이며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만 5천 조각의 자개가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었고 뚜껑 윗부분에 각 모서리를 모주기만 장방형의 상자 형태인 고려 나전 경함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나전 경함을 장식하고 있는 주 무늬는 모란 당초 무늬로 일본 기타무라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과 크기, 무늬의 종류와 배치 등 거의 일치합니다. 나머지 6점의 나전 경함은 국화 무늬를 주 무늬로 사용하고 크기가 약간 큽니다. 국보로 충분히 지정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형 또는 같은 유형의 나전 경함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려 나전 칠기가 일반에 공개된 건 국립중앙박물관이 2006년 개최한 특별전 천년을 이어온 빛 나전 칠기와 1995년 호암미술관이 개최한 특별전인 대고려 국보전에서 뿐이었습니다. 현존 수량도 적고 그나마 대부분 국외의 소재에 높은 예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현존 수량도 적고 그나마 대부분 국외의 소재에 높은 예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나전 경함의 기증으로 고려시대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과 고려의 공예미의 극치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고려 나전 칠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나전 칠기 기증에 따른 유물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상설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